2024년 하나원 식당.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한 가족이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흰 쌀밥에 반찬 대여섯 가지, 국과 김치까지 차려진 식탁을 보던 18살 딸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런 밥 먹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북한에서 조종사로 특권층이었던 아버지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 대자였습니다. 27회를 하늘을 날며 살았지요. 그것도 보통 비행기가 아니라 고위 간부들의 전용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조종사라는 건 특별한 직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용기 조종사는 더욱 그랬지요. 배급도 제때 나오고 평양에 집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십니다. 6.25 전쟁 때 참전하신 유공자이시지요. 그 덕분에 저도 어렵지 않게 공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늘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함흥에 계신 부모님을 뵐 때마다 어머니는 우리 철수가 장군님들 모시는 비행기를 몬단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곤 했지요. 그 시절 제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부대로 출근하면 먼저 비행기 점검부터 했습니다. 안 24형 전용기였는데 우리로 치면 중형 여객기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오래된 소련제 비행기였지만 제 손으로 관리하니 새 것처럼 깨끗했지요. 점검이 끝나면 비행 계획을 확인하고 간부들의 이동 일정에 맞춰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때면 조종사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니까 당에서 잘 챙겨주시는 거지라고 생각했지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내 순이는 평양의 제약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때만 해도 공장이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민수는 20살에 군대에 갔고 딸 혜영이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었습니다. 혜영이는 공부를 잘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고 싶어 했지요. 아버지, 저 대학 가면 의사가 되고 싶어요. 딸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면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해 봄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중국 가는 비행도 뚝 끊겼지요. 그러면서 평양 거리에서도 사람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장마당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쌀 1kg에 5,000원 하던 게 어느새 10,000원이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모시고 가던 고위 간부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종석과 뒷좌석이 가까워서 들리더군요. 백성들 먹는 건 신경 쓸 필요 없네. 우리 것만 챙기면 되지.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당과 수령님을 믿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 백성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한두 사람이 그런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 2월, 그러니까 그의 설날이 지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고위 간부 한 분을 모시고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었다고 했지만 간부들은 달랐지요. 특별 허가를 받아서 오가곤 했습니다. 조종석에서 비행기를 몰면서 저는 중국 땅이 내려다 보이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우리와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중국 쪽은 불빛이 환했거든요. 밤에 날면 더 확연했습니다. 우리 쪽은 깜깜한데 중국 쪽은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베이징 공항에 착륙해서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중국을 구경했습니다. 공항도 크고 깨끗했지요. 사람들 옷차림도 우리와 달랐습니다. 뭐랄까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주의 형제 나라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를까? 돌아오는 비행길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두 간부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조종석 문을 살짝 열어놓았는데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이번에 들여온 물건들은 장군님 전용으로 올리고 백성들은 어차피 모르네. 굶어도 참고 살지 뭐. 장마당 통제만 잘하면 되네. 소문 안 나게. 제 손이 조종관을 쥔 채 떨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지요. 설마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 굶는 건 신경도 안 쓰고 자기네들 배만 불리는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47회를 살면서 믿었던 모든 게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에는 아들 민수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부대에서 애들이 하나둘씩 쓰러져요. 밥이 모자라서요. 뭐? 배급이 제대로 안 나와요. 옥수수죽으로 때우는데 그것도 하루에 2끼예요. 키 큰 애들은 먼저 쓰러지고 민수 얼굴이 말라 있었습니다. 20살 청년이 마치 40 먹은 사람처럼 늙어 보였어요. 제가 조종사니까 배급을 좀 챙겨줄 수 있었지만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민수야, 힘들면 말해. 아버지가 뭐라도.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다른 애들보다 나아요.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그해 봄부터 장마당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쌀 1kg가 15,000원까지 갔어요. 돼지고기는 꿈도 못 꿀 가격이었고요. 아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혜영이 대학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딸 혜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가는 것도 돈이 필요했어요. 뇌물을 바쳐야 하고 입학 후에도 이것저것 비용이 들었지요. 예전에는 제 월급으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집안 형편이. 무슨 소리야.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모라는 게 자식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하잖아요. 속은 타들어가도 웃어 보여야 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평양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어두웠어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왔으니까요. 멀리 보이는 대동강도 고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세상은 거짓이었구나.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제가 20살 때 입대하면서 맹세했던 충성, 27년간 바쳐온 헌신,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하늘을 날았지만 결국 새장 속 새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지요. 2022년 여름부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해 여름 제가 모시고 다니던 고위 간부 한 분이 중국에서 돌아오시면서 큰 짐을 가져왔습니다. 비행기 화물칸 가득 상자들이 실려 있었어요. 호기심에 물어봤지요. 동무, 이게 뭡니까? 외국산 술이랑 담배, 그리고 약품들이네. 장군님께 올릴 선물이야. 그날 제가 본 것은 상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고급 승용차들이 공항으로 몰려왔어요. 검은색 벤츠와 도요타 차들이었습니다. 그 차들에 짐을 실으면서 간부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건으로 우리도 한 몫 챙기겠네. 백성들 쌀값 오르든 말든 상관없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끓었습니다. 백성들은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저들은 외국 술에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아내가 다니던 제약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확히는 운영을 중단했지요. 전기가 안 들어오고 원료가 없어서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월급이 안 나와요. 뭐? 공장은 문 안 닫았다고 하는데 출근만 하고 일은 안 해요. 월급도 6개월째 안 나오고. 아내 얼굴이 초췌해졌습니다. 45살인데 50 넘어 보였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IMF 때 우리나라도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북한은 그것보다 몇 배는 더 심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조종사라 월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들었어요. 쌀값이 너무 올라서 월급으로는 쌀 10kg도 사기 힘들었으니까요. 순이야, 내가 뭐라도 구해올게. 걱정 마. 하지만 저도 막막했습니다. 조종사가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 부대에서 물건을 빼돌려 팔 수도 없었고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딸 혜영이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어 하던 아이가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그해 겨울 혜영이가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혜영이가.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급히 집에 가보니 딸아이가 방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숨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혜영아, 혜영아. 아버지, 어지러워요. 병원에 데려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요즘 이런 환자들이 많아요. 영양실조라니요? 제 딸이 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요. 집에서 죽이라도 많이 끓여 먹이세요. 의사 선생님 얼굴도 말라 있었습니다. 의사도 굶고 있었던 거예요. 약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링거 하나 놓는데도 돈을 따로 내야 했어요. 그날 밤 혜영이 침대 옆에 앉아서 말없이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18살 딸아이 손이 뼈만 앙상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약해서. 아이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로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됐어요. 석탄 배급이 끊겨서 나무를 주워다 떼야 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추위 속에서 우리 가족은 이불 하나를 덮고 서로 껴안고 잤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집에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나무라도 떼는 집은 그나마 나았어요. 어떤 집은 연기도 안 나왔으니까요. 얼어 죽지 않으려고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있었겠지요. 이게 나라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27년을 바쳐 충성한 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장군님은 편하게 사시면서 백성들은 얼어 죽고 굶어 죽는 나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적어도 내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탈북을 생각하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잡히면 온 가족이 죽는 거니까요. 그래도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게 뻔했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그 긴 겨울밤들이 제게 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부대 전체가 소집된 날이었습니다. 긴급 집합이 걸렸는데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모였지요. 그런데 운동장에 나가보니 한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제 동료 조종사였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정치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조선인민의 배신자다. 비행 중에 실수를 저질러 장군님의 신임을 저버렸다. 그 동료는 얼마 전 비행하다가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치는 사람도 없었고 조종사로서는 잘 대처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타고 있던 간부가 놀랐다는 이유로요. 이자는 인민의 적이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같이 하늘을 날던 동료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전우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지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일은 내 차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47살인데 60 넘어 보였어요.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절반이었습니다. 그의 봄 딸 혜영이가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어요. 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죽겠어요, 이 아이가.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8살 딸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다니. 선생님, 약이 없다니 그게 무슨. 약이 있어도 돈이 있어야 구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아내와 단둘이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길 떠나야겠소.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남쪽으로. 아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남쪽,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였으니까요. 여보, 그게 무슨. 잡히면 우리 다 죽어요. 알아.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혜영이가 죽을 거요. 민수도 군대에서 굶어 죽을 거고.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을 모았어요. 탈북하려면 브로커에게 줄 돈이 필요했거든요. 제 월급을 모으고 집에 있던 귀한 물건들을 장마당에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금반지도 팔았어요. 조종사 동료 중에 먼저 탈북을 고민하다가 포기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친구를 만났지요. 형님, 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뭔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북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철수야, 너도 그 생각을 하는구나. 형님은 왜 안 가셨습니까? 무서워서. 가족들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 친구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두만강 쪽으로 가는 길, 중국에서 만날 수 있는 조선족 브로커들, 조심해야 할 것들. 철수야, 진짜 갈 거면 각오해야 해. 잡히면 총살이야.
압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2024년 5월 함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효자다. 아버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곧 떠날 거라고, 다시 못 뵐 수도 있다고. 하지만 차마 말이 안 나왔어요. 80이 넘으신 부모님께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집 뒤 언덕에 올라가 고향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 학교 가던 길, 모든 게 눈에 선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고향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가야 한다. 그해 6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했지요. 7월에 떠납니다. 각오하십시오. 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딸 혜영이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너희들을 살려야 한다. 죽을 각오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2024년 7월 15일,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새벽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모두 어두운 옷을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지요. 짐은 최소한만 챙겼어요. 많이 들고 가면 눈에 띄니까요. 여보, 정말 이러는 거 맞아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맞소. 이제 돌이킬 수 없소. 먼저 가족들을 두만강 쪽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경북도 회령 근처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머니랑 동생을 잘 챙겨라. 예,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요? 나는 비행기로 갈 거다. 네. 가족들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계획을 그때서야 말했지요. 나는 전용기를 몰고 직접 남쪽으로 갈 거다.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야.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요. 내가 먼저 남쪽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당신들은 중국으로 넘어가시오. 거기서 한국 대사관을 찾으면 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포옹이었어요. 사랑합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7월 17일 부대에 정기 점검 비행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동무, 오늘 비행기 엔진 점검하려고 합니다. 혼자 가나? 예, 점검 비행은 혼자 해도 됩니다. 승인을 받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으로 평양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7년을 날았던 하늘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부모님. 불효자 용서하십시오. 비행기 엔진을 시동 걸었습니다. 부르릉, 익숙한 소리가 울렸지요. 활주로로 나가서 관제탑에 보고했습니다. 이륙허가 요청합니다. 허가한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평양이 보였어요. 대동강, 주체사상탑, 모든 게 작아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비행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평양에서 남쪽으로 1시간쯤 날았을 때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다. 조종간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고도를 낮추고 속력을 높였어요.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무, 항로 이탈이다. 즉시 복귀하라. 무전기를 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휴전선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휴전선을 넘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격추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느님,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래로 휴전선이 보였습니다. 철책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지요. 제 나이 48회 동안 갈라져 있던 그 선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때 헤어진 가족도 많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 선을 넘는 순간 북에 있는 모든 것과 이별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선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 순간 양옆으로 전투기 2대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공군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한국말이 들렸어요. 미확인 항공기, 즉시 응답하라. 저는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북한 조종사입니다. 탈북합니다. 착륙하고 싶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라. 조선인민군 공군 대좌 박철수입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왔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경기도 오산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지시에 따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투기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아래로 대한민국 땅이 보였어요. 도로에 차들이 가득했고 불빛이 환했습니다. 낮인데도 저렇게 밝다니. 공군기지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를 천천히 내렸어요.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성공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밖에는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외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48회 만에 처음 밟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땅에 도착했지만 가족들은 아직 중국에 있었습니다. 공군기지에서 바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물었지요. 정말 탈북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이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가족 정보를 주십시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중국 어디쯤 있을지 알려줬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연길 쪽으로 갔을 거라고요. 브로커가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무사히 강을 건넜을까, 잡히지는 않았을까? 걱정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이틀 뒤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중국 연길에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무사합니까? 예, 다행히 무사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두만강을 무사히 건넜지만 중국에서도 위험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북한 탈북자들을 단속하고 있었거든요.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는 거였어요. 최대한 빨리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며칠 후 영상통화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화면 너머로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보였어요. 모두 무사했습니다. 여보, 순이야, 민수야, 혜영아, 아버지,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화면 너머였지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강 건너는 건 괜찮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7월인데도 물이 차가웠어요. 혜영이가 물에 빠질 뻔했는데 민수가 붙잡아줬어요. 민수야, 고맙다. 동생 잘 지켰구나. 아버지, 저희는 언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곧 갈 수 있다. 조금만 참아라.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이 쉽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은 중국 연길에 있는 조선족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핏줄인 조선족들이 도와줬어요. 그분들 덕분에 숨을 곳이 있었습니다. 동포들이 밥 해주시고 잘 때도 내주세요.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분들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요.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추적대가 왔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저같이 고위 간부 전용 조종사가 전용기를 끌고 도망쳤으니 북한으로서는 큰 사건이었지요. 가족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북한 사람들이 이 동네를 수색한대요. 우리 어떡해요? 아내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진정해요. 한국 정부에서 도와줄 거요. 조금만 더 버텨요. 그 시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안전하게 있는데 가족들은 중국에서 쫓기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가족들이 잡혀가는 꿈, 다시는 못 만나는 꿈. 8월 초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들을 동남아시아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곳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한 달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조사를 받으면서 하나원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한국 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말은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같은 말인데도 뜻이 달랐습니다. 동문은 남한에서 안 쓰고 인민도 안 쓰더군요. 쌀밥은 그냥 밥이라고 하고 강냉이는 옥수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혜영이는 잘 견디고 있을까? 영양실조가 심했는데 민수는 강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느라 힘들 거야. 순이는 내가 없으니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사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8월 중순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중국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동안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데 드디어 가족들이 안전한 곳으로 갔다는 거였어요. 이제 한국에서 다시 만날 날만 남았습니다. 8월 21일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있습니다. 언제 한국에 옵니까? 이틀 후 비행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틀 후, 고작 이틀인데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이 넘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틀만 기다리면 된다니. 그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뒤섞였어요. 가족들이 무사히 올까, 비행기는 안전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무사히 와요. 아이들, 건강하게 와야 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8월 23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국정원 직원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은 정말 컸어요.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온갖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지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제 나이 48인데 처음 연애하던 20살처럼 심장이 뛰었습니다. 곧 나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환한 얼굴로 나오는 사람들. 저는 그 속에서 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아내 순이가 먼저 보였어요. 말라 있었지만 그 얼굴이었습니다. 옆에 민수와 혜영이도 있었고요. 순이야, 여보. 우리는 달려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 달 넘게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어요.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혜영아. 아이들도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수는 더 말랐고 혜영이는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중국과 태국을 거치면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고생했다, 얘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우리 살았어요. 공항 한가운데서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가족과 헤어졌다 만나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아실 겁니다. 여보, 우리 정말 살았어요. 꿈만 같아요.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응, 살았어. 이제 우리 자유야.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들. 아버지, 여기 차가 진짜 많아요. 민수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간판 좀 보세요. 24시간 편의점이라니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어요? 혜영이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래, 여긴 밤에도 다 열려 있단다. 전기도 24시간 들어오고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설명했지요. 여기서 석 달 동안 지낼 겁니다. 한국말도 다시 배우고 생활 방법도 배웁니다. 석 달이요? 그럼 그 뒤에는요? 그 뒤엔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정부에서 집도 지원해주고 정착금도 준대. 정말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 봤던 웃음이던가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원 첫날 밤,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잤습니다. 좁았지만 함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게. 꿈만 같아. 북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해. 그게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야. 혜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만나요? 글쎄다.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겠지. 통일이 언제 돼요? 아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우리 세대에 꼭 봤으면 좋겠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27년간 조종사로 하늘을 날았잖아요. 응. 근데 진짜 자유롭게 하늘을 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휴전선을 넘을 때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이제 세장에서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들 자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조용한 숨소리, 아이들의 평화로운 얼굴. 이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구나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하느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신 하늘에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원 생활은 신기한 연속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식당에 가서 밥을 봤는데 놀랐어요. 흰 쌀밥에 반찬이 대여섯 가지나 됐습니다. 국도 있고 김치도 있었지요.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식사였어요. 여보, 이게 매일 나온대요.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여긴 그래. 이제 굶지 않아도 돼. 혜영이가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왜 우니, 혜영아? 아버지, 저 북한에서 이런 밥 먹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꿈만 같아요. 18살 딸아이가 흰 쌀밥 한 그릇에 우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굶었으면 그랬을까요? 하나원에서는 한국 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일 신기했던 건 인터넷이었어요. 여기 이 작은 기계로 세상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쳐봤습니다. 그러자 북한에 대한 뉴스가 수없이 나왔어요. 김정은 소식도 있고 북한 주민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탈북 소식도 뉴스에 나와 있었어요. 저기, 이게 나인가요? 네, 선생님 탈북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큰 사건이었거든요. 27년 동안 정보가 차단된 세상에 살다가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세상에 온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외출 허가를 받아서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갔지요. 마트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물건이 가득했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이 쌓인 라면, 과자, 음료수,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과일도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진짜예요? 진짜야. 여기선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아니야. 보통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산단다. 북한에서는 장군님들만 이렇게 사는데.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종사로 특권층이었던 제가 봐도 이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카트를 밀고 천천히 마트를 돌았습니다. 쌀, 라면, 고기, 과일을 샀어요. 계산하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북한에서는 배급소 직원들이 늘 무뚝뚝했는데 여기선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새로웠습니다. 석 달간의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아파트였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 집. 아내가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방이 2개 있고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난방이 됐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할 수 있는 집이었지요. 애들아, 이제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아버지. 민수는 대학 진학을 준비했고 혜영이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아내는 한국어를 다시 배우며 취업을 준비했어요. 저도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조종사 경력이 있지만 한국에서 다시 자격증을 따야 했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사람들이 가끔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동무라는 말을 습관처럼 쓰다가 민망할 때도 있었지요.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김치도 북한 것과 달랐고 찌개 맛도 달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굶지 않는다는 게 제일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탈북한 지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네요. 많이 적응했습니다. 민수는 대학에 합격했고 혜영이는 간호학과에 가고 싶어 합니다. 북한에서 꿈꾸던 의사는 아니지만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은 이제 80이 넘으셨습니다. 제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시고 슬퍼하셨을까요? 제 죗값은 제가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고통받으셨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창밖을 보면 북쪽이 보입니다. 저 멀리 휴전선 너머 제 고향 함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 학교 가던 길, 부모님 계신 집. 통일이 되면
꼭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원래 한민족입니다. 6.25 때 갈라진 이후 70년 넘게 떨어져 살았지만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명절을 보내는 민족이지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꼭 봤으면 좋겠소.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서 부모님 무릎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48회 동안 세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늘을 날았지만 진짜로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진짜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모님과 고향을 등져야 했지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희 가족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계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통일의 그날도 반드시 옵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